때는 조선 영조시대 임금의 명을 받아 팔도를 누비며 백성의 억울함을 살피던 암행어사 박문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늦가을 박문수는 낡고 해진 선비 차림으로 경상도 깊은 산골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첩첩이 쌓인 산자락을 넘고 또 넘어 해가 서산 너머로 기울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찬바람이 나뭇가지 사이를 휘돌고 길 위로는 낙엽이 소리 없이 쌓여갔습니다. 더 걷다가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저 아래 산기슭에 작은 마을이 보였습니다. 박문수는 가장 가까이 보이는 초가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은 보기에도 낡고 허름했습니다. 지붕은 군데군데 내려앉았고 흙담은 오랜 비바람에 깎이고 깎여 허물어질 것처럼 위태로웠습니다. 박문수가 살인문을 두드리며 안을 향해 말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날이 저물었는데 하룻밤 묵어갈 수 있겠습니까? 잠시 뒤 방문이 열리며 백발의 노파 하나가 나왔습니다. 허리가 굽고 손등에는 굵은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맑고 따뜻했습니다. 이리 먼 산길을 오셨으니 많이 고단하시겠습니다. 누추하지만 들어오십시오. 방 안은 텅 비다시피 했습니다. 살림이라고 할 것이 거의 없는 집이었습니다. 한쪽 구석에 낡은 이불 하나, 작은 항아리 몇 개, 그리고 벽에 걸린 나무 선반 위에 녹그릇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집에서 가장 번듯해 보이는 물건이었습니다. 박문수가 자리를 잡고 앉아 쉬는 동안 노파는 부엌에서 무언가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박문수의 눈길이 한 곳에 머물렀습니다. 노파가 부엌 일을 하기 전 선반에서 녹그릇을 조심스럽게 내려와 낡은 헝겊으로 정성껏 닦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거울처럼 반질반질하게 윤이 날 때까지 쉬지 않고 닦았습니다. 손이 떨리는 노구의 몸으로 그 작은 그릇 하나에 온 정성을 쏟아붓는 모습이었습니다. 얼마 뒤 그 녹그릇에 보리밥이 소복이 담겨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산나물 무침 한 접시가 함께 차려졌습니다. 소박하기 그지없는 밥상이었지만 녹그릇에서 은은히 번지는 빛이 왠지 모르게 밥상 전체를 훈훈하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드시겠습니까, 선비님? 내놓기 부끄러운 밥상이지만 박문수는 녹그릇을 내려다보다가 노파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 그릇을 그리 공들여 닦으시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노파는 잠깐 녹그릇을 바라보더니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님을 대접하는 정성이 곧 하늘을 대접하는 것이라오. 이 그릇은 시어머니께서 물려주신 것인데 귀한 손님이 오시면 언제나 이 그릇에 밥을 담아드렸지요. 집이 가난해도 마음까지 가난해서는 안 된다고 배웠소. 박문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집이 가난해도 마음까지 가난해서는 안 된다. 그날 밤 박문수는 어둠 속에서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손님 앞에 정성을 다하는 이 노파와 반대로 권세를 등에 업고 백성의 것을 빼앗는 탐관오리의 모습이 번갈아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으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박문수는 그 밤 이미 결심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박문수는 노파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마을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고 집집마다 아전들이 드나들며 무언가를 가지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가까이 다가가 보니 아전들이 집집마다 녹그릇을 강제로 빼앗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항해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그저 눈물을 글썽이며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아전 하나가 수레 위에 쌓이는 녹그릇들을 바라보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또 어른께서 이번에 가명에 바칠 공예품을 만들어야 한다 하셨으니 어서 더 걷어와라. 박문수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세금 명목으로 걷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또가 윗사람에게 아첨하기 위해 백성들의 살림살이를 뜯어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박문수의 눈에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어젯밤 자신을 재워준 집의 아들이었습니다. 30대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가 아전 앞에 서서 두 손을 모아 빌고 있었습니다. 이 그릇만은 제발 가져가지 마십시오. 홀로 계신 어머니께서 평생 아끼신 것입니다. 이것 하나가 저희 집의 전부입니다. 아전은 콧방귀를 뀌며 남자의 손에서 녹그릇을 낚아챘습니다. 시끄럽다. 사또 어른명이야. 아들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박문수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더 이상 지켜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문수는 빠른 걸음으로 관아로 향했습니다. 관아 마당 안에는 술에 가득 쌓인 녹그릇들이 햇볕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안채에서 차를 마시며 흡족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천천히 품 안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꺼내 든 것은 둥근 원형의 말 3마리가 힘차게 내달리는 모습이 새겨진 묵직한 마패였습니다. 관아 마당 한복판에서 박문수가 그것을 높이 들어 올리며 외쳤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관아가 뒤집혔습니다. 아전들이 일제히 엎드렸습니다. 차를 마시던 사또는 찻잔을 손에 쥔 채 굳어버렸다가 이내 자리에서 굴러내려와 이마를 바닥에 찧었습니다. 박문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서늘했습니다. 세금도 아니요, 나라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제 아첨을 위해 백성의 살림을 뜯어낸 죄를 오늘 이 자리에서 낱낱이 묻겠다. 수레에 쌓인 녹그릇들은 그 자리에서 모두 주인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사또는 엄중히 문책되어 파직되었고 그동안 부당하게 쌓아온 재물은 고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명이 내려졌습니다. 모든 일이 마무리된 오후 박문수는 혼자 조용히 붓을 들었습니다. 짧은 서찰 한 장을 써서 은전 몇 잎과 함께 봉했습니다. 그리고 심부름할 사람을 불러 어젯밤 자신이 묵었던 그 초가집으로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노파의 손에 꾸러미가 전해졌을 때 아들이 서찰을 대신 읽어드렸습니다. 그대들이 닦은 것은 차가운 녹그릇이 아니라 이 나라의 따뜻한 근본이었소. 노파는 아들의 목소리로 그 글을 듣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소리 없이 오래도록 울었다고 합니다. 훗날 그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박문수 어사는 녹그릇 하나에서 이 나라의 근본을 보는 분이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때는 조선 영조시대 임금의 명을 받아 팔도를 누비며 백성의 억울함을 살피던 암행어사 박문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늦가을 박문수는 낡고 해진 선비 차림으로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로 이어지는 고갯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산은 이미 붉고 노랗게 물들어 있었지만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기울면서 공기는 금세 차가워졌습니다. 박문수는 집신 끝에 낙엽을 밟으며 천천히 마을 어귀로 내려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을 입구 길가에 자리한 작은 초가집 앞에서 노파 하나가 담벼락을 짚고 서서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이었지만 어깨가 들썩이는 것을 보면 한참 전부터 울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박문수는 발걸음을 멈추고 노파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노파의 두 눈이 뿌옇게 흐려 있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노파는 인기척을 느꼈는지 고개를 들고 주위를 더듬었습니다. 거기 누가 왔소?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할머니.
이 어두운 저녁에 혼자 이리 오시니 무슨 사연이 있으십니까? 노파는 낯선 목소리였지만 어딘가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는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선비님, 내 아들이 억울하게 옥에 갇혔소. 아들은 우리 집에 대대로 내려오는 녹그릇을 팔아먹고 살았는데 어제 장날에 고을 사또의 조카라는 자가 나타나 가릇을 가져가면서 가짜 돈을 주었소. 아들이 속은 줄 알고 항의하러 갔다가 오히려 그자한테 매를 맞고 관가에 끌려갔소. 내가 눈이 어두워 아무것도 보지 못하니 아들 하나 믿고 살았는데 이제 어쩌면 좋소? 박문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노파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가슴 안에서 불같은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겉으로는 조용히 노파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십시오.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날 밤 박문수는 노파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쓸쓸하고 텅 빈 방 안을 둘러보니 살림이라고는 거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아들이 녹그릇을 만들어 팔며 어머니를 모신 흔적이 방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릇을 닦던 낡은 헝겊, 손때 묻은 작업 도구들. 박문수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 무엇을 해야 할지 조용히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밝자마자 박문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터는 아침부터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박문수는 장터 한복판에 커다란 나무 괴짝 하나를 구해다 놓고 주변 사람들이 다 들릴 만큼 크게 외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단돈 한 푼에 팝니다. 단 정직한 사람만이 이 보물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괴짝 앞에 서서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람, 수군거리는 사람, 반신반의하며 지켜보는 사람들로 순식간에 인파가 몰렸습니다. 박문수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정직한 자만이 이 보물을 가질 수 있습니다. 소문은 금방 퍼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작거리 쪽에서 화려한 차림의 젊은 남자가 하인 둘을 거느리고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고을 사또의 조카였습니다. 평소에도 권세를 등에 업고 이 장터 저 장터를 휘젓고 다니기로 소문이 자자한 자였습니다. 탐욕으로 번뜩이는 눈빛이 괴짝을 향해 꽂혔습니다. 이 보물이라는 게 뭐냐? 어디 한번 보자. 박문수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값은 한 푼입니다. 돈을 먼저 내시면 열어드리겠습니다. 조카는 주머니에서 엽전 한 잎을 꺼내 박문수에게 내밀었습니다. 박문수는 그 돈을 받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조카를 바라봤습니다. 이 돈은 가짜가 아닙니까? 조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주변에 모여있던 장터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카는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냐? 멀쩡한 돈을 가짜라니. 내가 감히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런 망언을 하느냐? 그렇다면 이 돈이 진짜임을 관아에 가서 증명해 보십시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조카는 콧방귀를 뀌며 박문수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잘됐다. 관아에 가서 내 무례함을 따져주마. 관아에 들어서자 사또가 마침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카가 상황을 설명하자 사또는 눈도 깜짝하지 않고 박문수를 흘겨봤습니다. 그리고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이 선비가 내 조카에게 무례를 범했다는 것이냐? 곤장을 칠 준비를 해라. 포졸들이 박문수를 둘러쌌습니다. 사또는 흡족한 표정으로 팔짱을 꼈습니다. 조카는 옆에서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박문수는 그 모든 것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포졸들이 다가오는 순간 그는 천천히 품 안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꺼내 든 것은
둥근 원형의 말 3마리가 힘차게 달리는 모습이 새겨진 묵직한 마패였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관아가 뒤집혔습니다. 포졸들이 일제히 엎드렸습니다. 조카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사또는 방금 전까지 팔짱을 끼고 있던 자세 그대로 굳어버렸다가 이내 자리에서 굴러내려와 이마를 바닥에 지시겼습니다. 박문수의 목소리는 낮고 서늘했습니다. 어제 장날에 녹그릇 장수에게 가짜 돈을 주고 물건을 빼앗은 뒤 항의하는 백성을 매질하여 옥에 가둔 일, 그리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눈 감고 오히려 백성에게 곤장을 치려한 일, 이 2가지 죄를 오늘 이 자리에서 낱낱이 묻겠다. 사또는 살려달라는 말조차 제대로 못하고 부들부들 떨기만 했습니다. 조카는 땅에 엎드린 채 오열했습니다. 박문수는 즉시 옥문을 열어 노파의 아들을 석방하도록 명했습니다. 그리고 사또의 창고를 조사하여 그동안 백성들에게서 부당하게 거둬들인 재물을 모두 주인들에게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사또는 그 자리에서 파직되었고 조카는 포박되어 엄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을 마친 그날 저녁 박문수는 다시 마을 어기 그 초가집을 찾아갔습니다. 마당 안에서는 풀려난 아들이 눈먼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2 사람 모두 눈물 자국이 가득한 얼굴이었지만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조용히 앉아 있는 그 모습에서 비로소 안도가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조용히 마당으로 들어서 제 돈으로 구입한 쌀한가마니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노파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아드님이 돌아왔으니 마음 편히 진지를 드십시오. 나라의 법은 눈먼 자를 속이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눈물을 닦아주는 데 쓰여야 하는 법입니다. 노파는 박문수의 손을 2 손으로 꼭 쥐며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깊이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박문수는 2 사람에게 조용히 인사를 하고 다시 어둠 속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마을 어기를 벗어나 산길로 접어드는 그의 뒷모습이 어둠에 잠겨갈 무렵 아들이 나지막하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저분이 사람인지 하늘이 보낸 분인지 모르겠다. 훗날 그 고을 사람들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박문수 어사는 눈먼 어머니의 눈물도 꿰뚫어 보는 분이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